고성이, 난 29년 전 그날 밤 다 기억해. 뺑소니 범인도 너지? 어느 날 밤 모든 걸 끝낼 듯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시 외곽도로 한켠에서 의문의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한우진과 지은호의 친아버지였습니다. 가난했지만 착실하게 살아온 그는 오로지 가족을 책임지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안타까운 사고라 말했지만 그날 이후로 사라진 진실은 29년이 지나도록 세상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래 숨지 않습니다. 29년 후 모든 비밀을 품은 한 여자가 돌아왔습니다. 사진과 서류 그리고 녹음 파일을 들고 말입니다. 바로 박성재의 친모 윤지혜였습니다. 박성재의 친모이자 세상이 불륜녀라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윤지혜는 늘 멀리서 아들 박성재의 성장을 지켜보았고 이제는 때가 되었음을 감지했습니다. 더군다나 박성재가 좋아하는 지은호를 향해 고성이가 간이식을 엿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윤지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지켜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 고성이를 향한 29년간 기다린 처절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과연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버린 파렴치한 고성이는 그동안의 악행을 멈추고 용서를 빌까요? 모든 답은 지금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고성이의 끝장 응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진실의 문이 열립니다. 29년 전의 서울, 고성이는 누수가 새는 반지하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면 양동이를 받쳐두고 겨울엔 곰팡이 냄새가 섞인 냉기가 방 안을 휘돌았습니다. 고성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속삭이듯 다짐했습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나도 달라질 거야. 고성이의 남편은 착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가족을 위해 성실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실함으로는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성인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본 신문 구인란, 박진석 그룹 신입 비서 채용이었죠. 세련된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이 그녀의 가슴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나도 변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남편 몰래 이력서를 썼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고성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꿈이라기보다 탈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야. 반드시 놓치지 않을 거야. 고성이는 인생 역전을 꿈꾸며 다짐했습니다. 처음 발을 디딘 박진석 회장의 사무실은 고성이에게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향긋한 커피향, 반짝이는 유리창, 누구나 정중히 인사하고 웃는 공간? 성인은 그 공기 자체가 부러웠습니다. 고성이는 남들보다 먼저 출근했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 회장의 눈에 띄도록 악착같이 노력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일정, 습관, 식사 메뉴까지 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말했습니다. 성희 씨는 늘 꼼꼼해서 좋네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성희는 거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지하방 여자가 아니야. 그녀의 눈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미 누군가 있었습니다. 박진석 회장의 아내 윤지혜였죠. 윤지혜는 단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단을 운영하며 고아원과 복지시설을 돌보고 직원들에게도 자상했습니다. 박진석의 사업에도 깊이 관여하며 늘 남편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죠. 고성이는 그런 윤지혜가 싫었습니다. 성희의 눈에는 그 모든 게 불공평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말투, 눈빛, 손짓 하나까지 거슬렸습니다. 저 여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가진 여자야. 내가 가지려면 저 여자를 무너뜨려야 해. 그 생각이 들자 마음속에 이상한 평정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부터 고성이의 표정 뒤에는 계산이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오는 밤이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박진석만이 사무실 불을 켠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더니 젖은 어깨로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 가셨어요? 이제 퇴근하려고요. 성희 씨도 가요. 우산이 없어서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가질 못하겠어요. 박진석은 말없이 서랍을 열고 우산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걸 쓰세요. 회장님은요? 난 차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런 친절 받아본 적 없네요. 그 말 한마디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목소리 속엔 은근한 떨림이 섞여 있었고 그 미묘한 여운이 그날 이후 박진석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고성이는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만남이 그들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야망에 눈이 먼 고성이는 사모님인 윤지혜를 교묘하게 호텔 스위트룸으로 불러 낯선 직원과 만남을 가장했고 그날 찍힌 사진 한 장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그녀의 입가에는 흐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됐네. 며칠 뒤 박진석의 책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직접 확인해 보시죠. 짧은 메모와 함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지혜와 낯선 남자가 호텔 복도 앞에서 마주보고 서 있는 장면. 조명이 희미하게 떨어져 마치 두 사람이 은밀한 약속이라도 나누는 듯 보였습니다. 박진석은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그날 밤 윤지혜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윤지혜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누군가 일부러 꾸민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호텔 스위트룸 단둘이? 회의 때문에 간 거예요. 그날 행사 끝나고 잠깐 비를 피하려고 로비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사진이 생기지? 윤지혜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당신 설마 나를 의심해요? 박진석은 침묵한 채 그 길로 집을 나섰습니다. 늦은 밤, 박진석은 술에 취해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사진, 소문, 사람들의 말,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고성이의 눈물 섞인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조용히 문이 열리며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죠. 이런 밤엔 따뜻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녀는 조심스레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사모님 일로 너무 속상하시죠? 다 지나갈 거예요. 세상엔 오해가 많잖아요. 고성이는 조용히 그 말을 던지며 회장의 어깨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은 그녀를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술기운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나를 가난으로 묶어둔 끈을 끊는 것. 고성이는 가난이 싫었습니다. 돈과 지위 그리고 회장 부인이라는 자리를 얻기 위해 무엇이든 버릴 준비가 되어 있던 여자였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날 밤 창밖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조용히 차 열쇠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늦은 야근을 마치고 귀가 중이었죠. 늙었던 길, 가로등이 몇 개 꺼진 어두운 골목. 그 길은 고성이가 너무나 잘 아는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미리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쯤이면 저 골목을 지나겠지. 그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와이퍼가 빗줄기를 가르며 움직이고 차 안에는 숨소리 하나 없이 정적이 흘렀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빛 속 멀리 젖은 우산 하나가 보였습니다. 고성이의 남편이었습니다. 그 순간 성희의 손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눈앞에 선 사람은 그녀의 아이들에게 세상 전부였던 사람. 하지만 마음속에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어. 저 사람이 사라져야 내가 산다. 고성이는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미끄러졌고 둔탁한 소리가 어둠 속을 갈랐습니다. 순간의 정적과 함께 빗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고성이는 미동도 없이 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백미러 속 남편의 몸이 젖은 도로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움직이는 듯했지만 고성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난 살아야 했어요. 고성이는 속도를 높이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는 모든 흔적을 덮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한 귀퉁이에 작게 실린 기사. 중년 남성, 귀가 중 교통사고 사망, 뺑소니 추정. 그 기사를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윤지혜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사실 그날 밤 윤지혜는 봉사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비를 피하려고 도로 한쪽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빛이 번쩍였고 눈앞에서 한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저건 박진석 회장 비서 아닌가? 차 안에서 윤지혜는 놀라움에 숨을 삼켰습니다. 잠시 후 윤지혜는 조심스럽게 차를 몰아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아무도 없는 길, 단 한 대의 차만이 그 현장을 비추고 있었죠. 그리고 그 차의 블랙박스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비 속을 가르던 차량 운전석에 앉은 고성이의 얼굴 그리고 충돌의 순간까지. 며칠 후 윤지혜는 그 영상을 꺼내보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밝히면 모든 게 무너질 거라는 것을. 남편의 불신, 세상의 냉대, 그리고 아들 성재의 미래. 그 어떤 것도 그녀 편이 되어줄 수 없었습니다. 누가 내 말을 믿을까? 그녀는 조용히 USB를 덮었습니다. 이건 지금 말할 일이 아니야. 성재가 다 자라면 그때. 그녀는 그 작은 USB를 봉투에 넣고 아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지혜는 창문 너머로 빗줄기를 보며 손끝으로 초록빛 USB를 꼭 쥐었습니다. 성재야, 엄마는 내가 이걸 보는 나를 기다릴게.
비소리가 세상을 잠재웠고 그날의 진실은 그렇게 봉인되었습니다. 29년이 흘러 그 USB는 오래된 서류함 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자신의 세상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든 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릴 단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며칠 뒤 고성이는 아침 일찍 박진석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두 손을 모은 채 그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고성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순간 박진석의 눈빛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성인은 고개를 숙이며 눈가를 훔쳤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전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고성이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그 조용한 흐느낌 속에는 연약함과 계산이 절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실수가 만들어낸 결과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무의미했습니다. 윤지혜를 향한 불신이 박진석을 올감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아내를 감싸던 마음이 사진 한 장과 주변의 소문,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목격한 흔적들로 인해 이미 깊이 흔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진석은 성희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하고 충직했던 여자,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늘 차분하게 자신의 일을 해내던 사람. 그녀의 눈빛엔 진심 같은 절박함이 담겨 있었고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연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혜는 언제부터인가 나를 믿지 않았지. 항상 바쁘다며 회의와 재단 일로만 내 곁을 비웠지. 박진석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위로라고, 누군가의 손을 잡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밤이 있었다고. 잠시 후 박진석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책임져야지. 그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는 의무감,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그녀에게 저버린 마음의 빚 같은 것. 성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성희의 치밀한 계획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지혜는 자식을 두고 바람이 나 도망친 비정한 여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녀가 아무리 아니라고 외쳐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침묵으로 모든 걸 인정했고 그 침묵이 곧 세상의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모든 액자 속에서 윤지혜의 얼굴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사람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안주인 자리를 꿰찼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의 그림자는 단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만 살아있었습니다. 바로 윤지혜에게서 아무 말 없이 떼어놓은 4살짜리 아이, 박성재의 기억 속에서 말입니다. 그로부터 29년이 흐른 지금, 모든 걸 잃었던 윤지혜가 다시 세상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과거의 흔적을 되살릴 단 하나의 무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고성희의 악행이 모두 담긴 진실이었죠. 윤지혜는 직접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그 안엔 29년 전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보험 청구 내역, 뺑소니 차량의 도색 흔적, DNA 결과서, 그리고 결정적인 녹음 파일 한 장. 윤지혜는 그 봉투를 한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바로 아들 박성재였습니다. 한편 늦은 밤 박성재의 사무실, 창밖에는 늦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USB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는 회색 외장,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메일은 익명으로 왔습니다. 제목 한 줄, 그날의 진실,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USB를 연결하자 화면에는 오래된 영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파일 이름은 단세 글자. 그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낯익은 빗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의 목소리. 와이퍼 좀 닦아야겠네. 오늘은 끝내야 해.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의 집안에서 늘 듣던 그 음성, 부드럽고 온화하던 그 말투. 고성희. 화면 속 운전석에는 고성희가 있었습니다. 비 오는 도로, 젖은 유리 너머로 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짧은 충돌음과 함께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성재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파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색 견적서, 보험금 청구서, 당시 담당 정비업체의 서명이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고성희. 그리고 마지막 파일, 녹취 음성. 사고는 처리됐어요. 도색은 끝났고 이제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제 회장 부인 자리에 앉는 건 시간 문제네.
성재는 모니터를 껐습니다. 방 안엔 고요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가 아니라 분노의 고요였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을 내야겠군요. 며칠 뒤 박진석 회장 취임 30주년 기념 리셉션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는 언론과 관계자들로 북적였습니다. 가족 경영의 상징, 화합의 모델이라는 문구가 대형 스크린에 번졌습니다. 그 무대 한편 고성희가 미소를 머금고 서 있었습니다. 은색 드레스, 완벽한 메이크업. 그녀는 자신이 세운 제국의 여왕처럼 보였습니다. 성재가 무대 위로 올랐습니다. 장내의 조명이 조용히 그를 비췄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버지의 헌신과 회사를 위해 애쓴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고성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성재의 다음 말은 그 미소를 단숨에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순간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성재는 준비해온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 가족이 감춰온 한 사건의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조명이 꺼지고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비 오는 도로, 흔들리는 영상, 그리고 쿵하는 소리.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둘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가리고 누군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어진 녹음 파일 속 고성희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사람은 방해였어요. 난 이 자리까지 올라와야 했다고요. 고성희는 순간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권 조작이에요. 그녀가 외쳤습니다. 이건 누가 꾸민 음모야. 성재, 너 지금 무슨 짓을...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짓밟은 게 음모입니까? 성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하게 울렸습니다. 당신이 세운 건 가정이 아니라 거짓이었어요. 이 회사의 모든 기반은 누군가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고성희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진석 씨, 믿지 말아요. 전 당신만을 사랑했어요. 박진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서서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무리 욕심이 나도 그렇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그건.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뒤쪽 문이 열리고 경찰이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고성희 씨, 29년 전 뺑소니 및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외쳤습니다. 안 돼. 진석 씨, 나 좀 믿어줘요. 전 당신을 사랑했어요. 박진석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넌 사랑을 팔아서 모두를 이용했어. 어떻게 남편까지 죽여? 내 목숨도 본인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죽이고도 남겠네. 내가 지금까지 누굴 믿어온 거야. 당장 꺼져. 경찰이 그녀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고성희는 여전히 믿지 못한 얼굴로 이리저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장님, 우진아, 나 좀 도와줘. 그러나 한우진조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엔 연민보다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당신은 내 아버지를 죽였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 말에 고성희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의 눈동자엔 한 줄기의 공포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29년 동안 내가 쏘가 살았구나.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성희는 끌려나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그녀의 이름이 뉴스 헤드라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박 회장 부인 고성희, 29년 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 그날 밤 회사 건물 옥상에서 박성재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그의 손에는 윤지혜가 남긴 봉투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